준혁의 가정은 단란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시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가정에 어느 때부터인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는커녕 말소리조차 잘 안 나오는 집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말소리가 들려도 그건 건성으로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어쩌자 집안이 이렇게 삭막해졌는지 안타까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내가 등산을 다니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등산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도 쐴 겸 등산을 다녀봐야겠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무슨 운동이 되겠느냐며 동네 헬스를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바깥에 나가야 답답한 게 해소될 것 같다고 등산을 우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추리닝 복장으로 가더니 두 번째부터는 등산복을 세트로 구입하고 등산화도 값비싼 것을 신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마치 전문 산악인처럼 평일에도 자주 산에 올랐습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어떤 때는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가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말을 붙이면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잠자리도 피곤하다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으냐? 왜 그렇게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못마땅하고 불공평한 것 같다며 될 수 있으면 자신에게 관심을 꺼달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관심을 꺼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자는 것일까요? 그러더니 또 언제부턴가는 싱글벙글하고 말을 시키면 대꾸도 없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찍어댑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즐겁냐고 물었더니 한마디 합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아내는 자기 혼자 세계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 세계에 남편이든 누구든 침범하거나 방해가 되는 걸 용납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른 아침부터 등산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일찍 출발하면 몇 시에 하산해? 보통 오후 2시경 내려와서 국수나 막걸리 한 잔씩 해. 그런데 집에는 왜 매번 늦게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산에 놀러 갔는데 국수나 간단히 먹고 헤어지면 서운하니까 1차 다른 곳에서 가서 술 좀 마시다 보면 노래방도 갈 수도 있고 그래 늦기도 할 수 있지.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해? 관심 끄라는 말입니다. 산에 가서 콩을 볶아 먹든 전봇대로 이쑤시개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부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공휴일 아침에 아내는 보통 때와는 다르게 유달리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복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것, 화려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보네. 등산복도 그렇고 화장도 짙게 하고 뭔 날이야? 그런 거 없는데 그냥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니까 신경 좀 쓰는 거야. 준혁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깨름칙했지만 회사 생활 때문에 자신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등산을 다니고부터 오히려 집안 분위기는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마치 각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 잠만 자기 위해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하우스 쉐어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온 아내는 이미 술이 좀 과해 있었습니다. 자켓을 벗고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갈 때 낯선 향수 냄새가 훅하고 폐부를 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평소 아내가 사용하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푹 꺼져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얼른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알림창이 떴습니다. 눌러봤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이 기대돼. 다른 것을 보려고 했더니 비밀 패턴이 떠서 못 봤습니다. 준혁의 기분이 완전히 땅바닥에 처발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누군가 만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여러모로 무능한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기분을 내냐고 자책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을 때 준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뭔지 만족한 표정으로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도 준혁 자신만은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아내의 몸매가 오늘따라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런 매력을 남편인 자신에게 주지 않고 다른 곳에 빼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어? 나를 비웃는 거야? 아니야. TV 보다 웃은 거야. 내가 왜 당신을 비웃어? 뭐 비웃을 짓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은근히 말에 가시가 있네. 비웃든 말든 당신 맘대로 해. 그 말 한마디가 준혁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이럴 바에 부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저녁 식사했으니까 차려서 먹어. 밥도 혼자 차려 먹으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내는 핸드폰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저 핸드폰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건가? 진실된 부부라면 사생활이라며 비밀 패턴을 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침실에 들었더니 아내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잠자는 모습은 이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내가 한편으로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에 지쳤을까요? 권태가 온 걸까요? 준혁 자신은 아내한테 무관심하지도 또 냉담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지쳐도 아내에게 수시로 꽃다발도 선물했고 시간 되면 외식이라도 자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생일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라도 가서 케이크도 하고 조그만 이벤트도 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했더라도 다음 날 무슨 기념일이었다면 빼먹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늘 진심으로 아내를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진심은 아내에게 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며준 아내한테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준혁 자신이 외롭거나 너무 힘들 때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다 해도 언제나 사랑을 줘야 할 사람이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어도 최소한 단란한 가정을 가능했습니다. 그건 서로 위장된 가식이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위와 가식의 가정에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틈새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콧소리 실린 말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개운한 듯 일어나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정성을 들인 밥상 같았습니다. 준혁도 그에 보답하듯 맛있게 밥 공기를 비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지금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준혁은 속으로 애틋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의미를 아는 듯 밥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은 궁금했습니다. 산에 가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알림창에 나온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아내의 뒤를 따라가 보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내가 부산을 떨며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유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뒤를 따라가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오랜만에 DSLR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한때 아내와 사진을 배우러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구입해서 여태껏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렌즈를 닦으면서 아내와 다정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마치 아주 오랜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현관을 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집에 안 돌아올 것만 같은 표정을 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듣는 등 마는 등 그냥 휑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나갔을 때 서둘러 베란다로 가서 내려다봤습니다. 아내는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쪽이라면 오늘 어느 쪽 산을 가는 건지 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그 산밑이었습니다. 준혁은 마스크에 모자를 쿡 눌러 쓰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내가 앉은 뒤쪽에 앉았습니다. 집 부근에 그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길입니다. 세내 정류장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탔습니다. 모두 등산 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에 다닌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혹시 애인을 만들기 위해 산에 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세간의 등산 동호회에 다니면 중년 남녀가 금세 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외로워서 산에 가는 걸까요? 그 누구들은 취미 생활일 테고, 아내는 산을 타는 게 취미로 삼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또 외로운 남자를 타러 다니는 걸까요? 버스는 어느덧 종점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내내 차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희망찬 미래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륜의 종말을 보게 될까요?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나가고 준혁은 맨 뒤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 앞쪽에 아내가 배낭을 고쳐매고 사람들 틈에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아내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몰려가다가 어느 구간에서부터는 혼자 따로 빠져나갔습니다. 서너 명이 아내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뒤쪽에서 따라서 갔습니다. 아내는 어느 만큼 산을 오르더니 큰 바위 아래에서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모자를 벗어 머리를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그러고 5분쯤 있는데 한 남자가 아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활짝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남자가 뒤를 한번 쓱 돌아보더니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준혁은 셔터를 계속 눌렀습니다.
한 컷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컷. 그들의 한 컷을 찾아서 아내가 배낭을 다시 등에 매자 남자가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산을 올랐습니다. 가끔씩 남자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기도 했습니다. 마치 안내는 그 손에 길들여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 남자도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외간 남자가 아내와 포옹하고 키스를 하는데도 준혁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럴까요? 산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런 장면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자신에 대해 준혁은 놀랬습니다. 어느덧 아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준혁 자신의 이런 마음을 간파하고 외로운 마음에서 외간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저 남자는 아내와 몇 번의 잠자리를 했을까 그것도 궁금해졌습니다. 길들여질 정도면 한두 번이 아니어야 맞는 것입니다. 아내는 저 남자만 만났을까요? 아내가 오르다가 좀 처지면 남자가 손을 뻗어 끌어올려줬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가 든든한 모양입니다. 손을 내밀어 줄 때마다 덥석 잡고 세차게 발돋움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뒤쪽으로 다른 남녀 한 쌍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준혁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쪽의 한 쌍도 불륜의 남녀일까요? 손을 잡고 가끔씩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면 부부가 아닌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부부라면 손을 잡을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한 쌍은 직진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숲이 울창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어느 정도 거리를 좁혔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수풀에 덮여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낭떠러지기 앞에서 그들은 수풀 속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엎드려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발각될 것 같아 일정한 거리를 뒀습니다. 두 사람은 수풀에 앉자마자 키스를 했습니다. 아내의 거칠 숨소리가 들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사냥감을 찍듯이 셔터를 연타하면서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가정을 가진 남녀가 이 숲속에서 불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각자 가정을 속이는 스릴을 맛보며 더 짜릿한 감정을 알았을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쳐먹는 스릴을 만끽하면서 우울한 인생의 나락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그 순간은 죽어도 좋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영원할 것으로 믿는 그 심리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까요? 아내의 몸이 달아오를수록 수풀의 움직임이 거세집니다. 저 우라질 인간놈들은 도대체 이 대낮에 산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갑자기 준혁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 짓밟아주고 싶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것들을 즉시 해체해서 저 하늘로 날려버릴까요? 그러면 이 땅에 작은 평화라도 온다고 합니까? 해체고 뭐고 당장 준혁이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절망감과 적대감이 교차하면서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 인간을 가장 잔혹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복수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듭니다. 오로지 복수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끝났을 때 복수한 자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곧 복수자의 종말입니다. 그렇지만 준혁은 보잘데기 없는 여자 때문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응징만 하길 바라는 겁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갑자기 수풀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풀 속이 아무리 좋아도 모텔의 침대만 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뻔했습니다. 올라온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모텔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산중턱에서도 멀리 보입니다. 산에 오르는 불륜 남녀들이 즉각 다다르기 희망하는 환타지랜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정이 식기 전에 빨리 타오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곳에 스릴과 환타지가 있습니다. 불륜 인간들이 타버리고 싶어 안달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언제가는 결국 스스로 타버릴 테지만 말입니다. 모텔에서 그들은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허무하거나 가슴 충만한 느낌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뭘 물어봐도 시치미를 떼고 집에 가서 또 다른 자아를 실현할 것입니다. 준혁은 아내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자아를 구현하는지 바라볼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에 일찍이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영상을 정리하여 파일로 분류했습니다. 아내는 2시간 후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아내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결혼한 이래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은은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양볼에 보조개가 패입니다. 어머, 아직도 안 일어났나 봐. 지금껏 뭘 한 거야?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누워 있었지. 내가 원래 게으르잖아. 당신은 밖에서 무척 좋았나 보네. 그 말에 살짝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좋기는 뭐, 등산이 거기가 거기지. 색다른 게 있겠어? 당신도 산에 다녀봐. 당신처럼 행복해지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말 속에 뼈가 있는데 무슨 의미로 한 말이야? 당신, 산에 올라타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한 듯 느꼈는가 봅니다. 지금 나서면 뭔 일이 날 것만 같았을까요? 당신은 이 집안에서는 행복을 못 찾는가 보네. 산에서 찾은 게 정말 행복이 맞을까? 당신은 그럼 우리 집에 행복이 있다는 말이야? 있었지. 그런데 당신이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제쳐버리지 않았나? 원래 없었던 행복을 찾으려고 애만 썼던 것 아니었나? 행복하지 않은 집에서 왜 살았던 거지? 아내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각해지는 걸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를 받고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았어. 근데 지금 또 보고 싶어. 아내는 행복감에 젖어 방금 준혁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행복감을 절대 못 느낄 거야. 아마 영원히. 그 행복 오랫동안 꼭 붙잡고 있어. 한 번에 훅 하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준혁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행복은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없다고. 그러나 아내는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가 깨달았을 때는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준혁은 흥신소에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필요한 건 상간자 그 남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처절히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도 준혁은 아내가 지금이라도 모든 걸 후회하고 자기 자리를 되찾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잘못된 선택이 있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아내가 보여준 순수한 미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때가 행복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바로 좀 전에 또 등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지금 나가는 건 정말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전에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아내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남자가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남자가 집 부근까지 왔다는 걸 육감으로 알았습니다. 준혁이 봤을 때 그들은 불나방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타버려도 좋으니 서로가 덤벼들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줄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그게 무궁하다고 그들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걸까요? 준혁이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아내 옆에 앉아 아내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밝게 웃었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귓속말로 얘기를 하자 아내가 숨 넘어갈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남자의 팔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아내는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사람들 사이에 붙어 바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 괜찮을까? 우리 집은 괜찮아. 그런데 그 집은 어때? 낌새는 좀 차린 듯한데 아직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은 곰처럼 미련한 데가 있거든. 그 덕택에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저만큼 모텔이 보이자 그쪽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모텔 앞에서 두리번거리더니 둘은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얼굴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원, 직책 마케팅장, 45세.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얼굴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주거지가 잠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소유자였습니다. 그렇게 재산도 있는 놈이 왜 아내한테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를 물주 겸 놀이개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오늘 벌거벗은 저 두 사람의 몰골을 다 까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등장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뛰어들고 있는 만큼 더 가까이 더 노골적인 상태에서 엎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의아해하며 뭔 좋은 일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냥 당신이 즐거운 것 같아.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지네. 아내는 그 말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 말인데 내일 모레 하루 동안 출장 갔다 와야 해. 부산으로 가는데 예전에 갔던 그물회집에 가서 조금 사올까? 그럼 좋지. 요즘 입맛도 안 가고 하는데 잘 되었네. 그날 밤 준혁은 소형 액션 카메라를 현관의 위쪽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와이파이로 핸드폰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당일 준혁은 간단히 가방을 꾸려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분명 집으로 기어들 것이라고. 낮 시간에 준혁은 변호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될 영상이나 사진 자료들을 넘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최소한의 재산 분할을 할 것이고 법정 이외에서의 일들은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저녁 시간까지 내일 중으로 해야 할 일들을 순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녁 7시경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기다리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해? 식사했어? 아직 좀 이따 먹으려고. 그런데 지금 부산이야? 응, 부산. 물회 사가지고 내일 점심때쯤 갈게. 아내는 담담했고 아무런 감정의 흐름도 없는 듯 했습니다. 8시경 입구에 정장을 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핸드폰을 켰는데 와이파이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자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간을 10여 분 차이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계단으로 5층에 올라갔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돼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침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열쇠를 넣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적막했는데 간간이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안방문을 바라보며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켜내 셔터를 개방시켰습니다. 몇 분이 지나 호흡을 가다듬고 일어나 안방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동시에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정말 잠깐의 1초 정도 시간이 정체된 듯 그들은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비명도 못 질렀습니다. 벌거벗은 두 사람은 뒤엉킨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번쩍번쩍 하는 것을 보고서야 두 사람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움크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누구야? 준혁은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면 카메라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둘은 명령한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자놈의 인상은 거의 울상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3-4번 더 누르고 카메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는지 그때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에 예전에 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강도가 칼을 들이대는데 숨소리도 못 내겠더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꼴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래? 당신 미쳤어. 출장 간다며 거짓말이었어? 준혁은 남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옷을 챙겨 입다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상간자 소송 들어가니까 도망가지 마. 만약 그런 짓 했다가는 완전히 생매장 시켜줄 거야. 여기 찍힌 사진이 세상을 도배질하는 수가 있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공갈치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센 척하고 있네. 여기 이 사람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얼마나 뛰어난가 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봐, 떨고 있잖아. 준혁이 분노가 치밀어 남자놈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당장 여기서 꺼져. 남자는 불이 나게 뛰쳐나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내 침대에까지 사내 자식을 불러들인 너는 정욕의 문먼 짐승 같은 인간일 뿐이야. 이성적으로 얘기할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게 괴로워. 그놈한테 가든 빨리 나가. 아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실에서 연락 갈 거야. 이혼 서류에 서명해.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들이 재판정에서 까집어질 거야. 아내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울며 준혁에게 빌었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울다 지친 아내는 옷가지 몇 개를 캐리어에 넣어 현관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준혁은 남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쪽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의 남편입니다. 그녀는 약간 뜸을 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하시면 되지. 혹시 남편의 부정에 대해 모르고 계셨다면 근거 자료를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대략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들을 보낼 겁니다. 그쪽 남편을 상대 위자료도 청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병상련으로 같은 처지입니다. 서로 공조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이혼 소송을 할 겁니다. 남편 회사에 자료를 보내세요. 밥줄이 끊어져 봐야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짓을 못할 겁니다. 좋아요. 그쪽에선 언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내일이요. 준혁은 전화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살면서 이제는 하다하다 상간자 아내에게 전화까지 하는 자신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아내가 쓰고 있는 카드를 막기 위해 통장을 폐쇄했습니다. 지금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그 둘의 비용은 오로지 아내가 내고 있었고 그 돈은 결국 준혁의 통장에서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은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상간자는 그의 아내의 이혼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6개월 후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내로부터 상간자에게 먼저 연락이 갔습니다. 상간자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어디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수치와 모멸감에 술에 빠졌습니다. 가정을 잃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등산 다니며 남의 여자와 붙어먹는 스릴에 빠져 잃어놓은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매일 술에 쩔어 후회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친정집에 기대 사는 것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먼저 상간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로 같은 처지여서 전셋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분할한 금원이 있어서 조금씩 파먹고 살았지만 그것도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렸고 아내가 식당 1등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에 보탰지만 너무 부족했습니다. 남자는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해 아내와 다투다가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하루가 멀다 하고 습관적으로 아내를 두들겨 패서 그들의 동거는 2년을 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난 후에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